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 이야기 상담 이론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성경 이야기 상담 이론과 실제를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박민수 교수 상담 TV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구독을 꼭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씩 여러분들이 좋아요 여기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염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게 된 동기는 오늘 대학원 제자를 만났는데 제가 유튜브를 개설하겠다니까 교수님 꼭 하실 때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무서워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경 이야기 상담을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이 책이 주 교재가 됩니다. 이 책은 저와 오성 교수님 함께 공저로 성경 이야기 상담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상담 출판사는 시그마 프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학문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면 이 성경 이야기 상담책을 한번 읽으시고 또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서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의 두 번째 성경 이야기론입니다. 그럼 성경 이야기론, 그래서 오늘 강의의 화두는 이렇습니다. 성경 이야기와 상담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와 상담이 어떤 관련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질문을 풀어가는데 오늘 강의를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야기의 본질과 개념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들 90%는 성격은 후천적인 것이다 말합니다. 캐릭터 성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양육자와의 관계든 환경과의 관계든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1심리학에서는 성격은 어린 시절에 6세 이전에 양육자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죠. 제2심리학에서는 성격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3의 심리학에서는 성격은 자기 자신의 선택과 책임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심리학자들의 90%는 성격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야기의 본질로 넘어와 봅시다. 이야기의 본질로 넘어와 보면 1980년대 이후에 새롭게 생겨나게 된 상담 이론과 하나가 이야기 상담입니다. 이야기 상담에서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통하여 나의 정체성과 나의 성격이 형성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또한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또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성장해 갑니다. 부모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나의 정체성 형성의 성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자라면 유치원에 갑니다. 초등학교 갑니다. 그럼 유치원과 초등학교 가면 부모님의 이야기가 있지만 또 한 이야기 들려주는 것이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성숙되고 성장할수록 나도 성숙되고 성장돼 갑니다. 중고등학교 갑니다.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 선생님의 이야기와 함께
친구들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라. 그것도 동성 친구들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의해서 내가 형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아니 할 수 없고 이야기를 아니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 자신과 삶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했을 때 네 가지 큰 영향을 주고 네 가지. 첫째, 사람은 이야기에 의해서 자기 자신과 삶을 만들어 갑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이야기가 성숙되어 갈수록 이야기의 성숙과 함께 자기 자신도 성장되어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요,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고 이야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네 번째, 이야기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인식하고 타인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이야기의 본질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야기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야기하면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이야기하면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디스코스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이야기로 번역됩니다. 내러티브는 이야기로도 번역되면서 또 한자로 어떤 문학이나 학문의 세계에서는 서사라고 번역됩니다. 서사라는 차례 서자 일사자입니다. 즉 사건을 차례대로 서술한다. 사건을 차례대로 이야기한다. 이것이 서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디스코스라는 것은 담론입니다. 이 담자가 말씀 담자, 이야기 담자입니다. 론자는 여러분 아시죠? 이치론자입니다. 논리론자입니다. 이야기의 맥을 갖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스토리, 또한 내러티브, 그 다음에 담론,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스토리로서의 이야기는 뭘까? 스토리는요, 줄거리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줄거리를 통하여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묘사를 한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스토리로서의 이야기는요, 이 사건의 내용만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이렇게 하죠. 이 스토리텔링이라 했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단순한 이야기체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전달자, 즉 화자는, 스토리로서의 화자는 단순히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는 스토리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그는 스토리스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이야기는 똑같이 전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내러티브로서의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로서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말로는 서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강의했듯이 서사라, 한자로, 이 한자로 보면 차례 서자, 그 다음에 일사자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사건들을, 이야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건들을,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 즉 서술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는요, 내러티브는 스토리에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담론이 들어갑니다. 이 담론을 다른 말로 또 플롯, PLOT, 또 우리나라 말로는 구상이라도 말하기도 하고도 관점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면 내러티브로서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과 사건과 배경과 함께 담론이 있어야 내러티브로서의 이야기, 곧 서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 이야기 상담이라 했을 때 성경 이야기 상담은 그때 성경 이야기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내러티브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블리컬 내러티브 카운셀링,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담론이라. 담론으로서 이야기하는 담자가 한자로 말씀담이라 이야기담입니다. 그리고는 이치론자, 논리론자입니다. 이야기,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에 맥이 있는 것, 또 말하면 그 이야기에 뼈대가 있는 것,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에 관점이 있는 것, 이런 말입니다. 이야기에 이치가 있다. 즉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 이것이 담론입니다. 그래서 담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스토리로서의 이야기와 내러티브로서의 이야기의 차이점이 뭘까?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갖고 있는 것이 인물, 사건, 배경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토리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담론이 추가되면 내러티브가 됩니다. 조금 더 쉽게 가보겠습니다. 스토리로서의 이야기는 어떤 화자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이야기의 내용은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건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끝입니다. 그럼 내러티브로서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것이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서, 내러티브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형성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라도 이야기하는 담론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 예를 들어 봐드릴까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이야기를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네 복음 모두 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다? 사건의 내용만을 전달한다? 이거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각각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마태 저자, 마가 저자, 누가 저자, 요한의 저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내러티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지금 모두 다가 이 글로서 써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읽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성경에 쓰여질 때 목적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들려준다. 할머니가 나한테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어머니가 나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셨지. 우리가 시골에 살 때, 우리 때는 초등학교 그러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했죠. 예, 초등학교로 합시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저희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중학교 가서 A, B, C, D, E, F, G, 그래서 배운 거예요. I love you, I like you, 이거 배웠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니 글을 몰랐습니다. 글을 모르니까 동화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뭐 시골에서 동화책도 없었지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들려주는 그 옛날 이야기, 어머니가 들려주는 그 옛날 이야기, 교회 가면 그 마룻바닥에서 교회 하얀 머리 권사님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 아직도 저는 잊지 못하는 것은, 시골 교회에서 수요 예배, 오후 예배 갔는데, 주일 오후 예배 갔는데, 그 선생님이 들려 장발장 이야기, 얼마나 감동 깊게 들었는지, 그게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왜요? 저는 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만 해도 90에서 95%가 문맹률입니다. 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성경이 기록될 때에 누굴 대상으로 했냐? 글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들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저자가 각자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마태복음 각각의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마태복음 표제는,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쓴 이 성경 이야기 상담 표제는 이 표제가 있습니다. 여기 커피 잔이 있죠. 또 성경책이 있죠. 이래 표제가 있듯이 이 마태복음에도 이 초창기에 이것이 나왔을 때는 표제는 뭐로 되어 있었냐? 사자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사람 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림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표제. 마가복음은 사자가 표지 그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황소가 표지 그림입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가 표지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마태복음 표지를 사람이라? 왜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 이 표지를 사람으로 했을까? 그 독자들이 글을 보지 않아도 그 의미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왜 그런 사람, 맨 처음에 시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시작은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쭉 시작합니다. 아담, 아브라함, 모세 쭉 내려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마태복음의 주 독자를, 중심된 독자를 누구로 봤는가 하면 유대인으로 봤습니다. 마태는 자기가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자기의 머리에 관심에 이 글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표지 그림에 사람의 얼굴을 내면서 뭘 했는가 하면 율법과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은 왕으로 오신 예수,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들어가 봅시다. 마가복음의 표지 그림은 사자입니다. 이 사자가 뭘까?
그 당시 사람들이 사자로 보면 능력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마가복음의 시작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이는 이래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쓸 때 주 독자는 로마인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의 담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은 순종과 희생의 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전반부는요,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애까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다룹니다.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후반부는 전반부, 후반부는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생일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과 희생의 종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표지 그림은 황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누가복음의 시작은 사가랴 자시상과 엘리사벳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낳으리라 합니다. 그때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의 주 독자는 누군가 하면 헬라인입니다. 항소의 의미가 뭐냐면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담론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예수님은 인자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표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독수리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보십시오.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땅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독수리 보면 영광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중심 독자는요, 온 세상에 펴져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토리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란 저자들은 자기가 이 글을 쓰면서 그 예수님의 생에다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담론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와 담론이 합쳐져서 내러티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의 본질과 또한 이야기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왜 중요할까? 이야기는 뭐가 중요할까? 이야기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 삶을 이해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삶을 만들어갑니다. 사람의 경험은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 속에 저장됩니다. 자, 이 개념을 잠시 우리가 받아들여 봅시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영국의 사회개혁자 새무엘 스마일즈가 말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보통 합니다. 생각은 뭐로 바꿀까? 생각을 뭐로 바꿀까? 라고 했을 때 생각은 말을 통해서 바뀐다. 우리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내가 또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것이다. 자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또 내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 나는 이 내가 들려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 영향을 받아서 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프로이트 이론으로도 우리가 가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 이론에서 정신분석에서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의 병이 생기는 이유는 감정이 억압받아서 그렇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감정을 억압시키는가라고 했을 때에 자기 안에 있는 욕구가 억압되면 이 감정이 억압되면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된다고 했습니다. 감정의 억압을 무엇으로 할까 했을 때 생후 18개월 이전과 이후로 달라집니다. 생후 18개월 이전에는 억압받는 것은 구강계, 항문기, 남근기입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즉 내가 뭔가 욕구를 신체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데 어떤 신체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이 만족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되면 그것이 마음의 병이 원인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되고 자기 자신의 삶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생후 18개월 이후가 되면 사람은 신체적 욕구도 있지만 또 하나가 심리적 욕구가 있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심리 욕구,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심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 심리적 욕구는 무엇에 의해서 만족되고 무엇에 의해서 결핍되는가 하면 말입니다. 특히 양육자의 말을 하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런 말합니다. 정신분석의 핵심은 뭐냐? 정신분석의 요체는 말로서 억압시키고 말로서 푼다. 즉 우리가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을 쓰죠.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받은 이 카톡 문자가 있었습니다.
유머입니다만 지금 프랑스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신의학과 의사가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시간 이 재택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또 불안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벽을 보고서라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면 우울증과 강박증과 조울증과 이런 신경증적인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할 대상이 없으면 벽을 보고서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벽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벽이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벽이 말을 하며 빨리 병원으로 와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유머입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은요 말을 하면서 내 감정이 정화됩니다. 말을 하면서 억압된 감정이 밖으로 방출됩니다. 말을 하면서 내 생각이 정리됩니다. 말을 하면서 내 생각이 분명하게 됩니다. 말을 하면서 내 삶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지금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내담자는 지금 몇 개월 동안 그가 대화하는 사람의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외롭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본래 성격은 사람과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제가 그 내담자를 상담하면요, 그 친구는 정말 말을 잘합니다. 압축 언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기 표현을 굉장히 잘합니다. 문학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지금 몇 년 동안 인터넷이 아니고는 게임이 아니고는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는 외롭다고 말합니다.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가 매우 중요해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의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내 불안의 마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생각이 정리되면서 나를 자각하기도 합니다. 나를 성찰하기도 합니다. 나를 성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묵상을 할 수도 있고, 침묵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보면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성찰하고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얼마나 이야기가 중요한지. 세 번째, 이야기의 중요성입니다. 야, 사람은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즉,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유한하다. 무엇이 유한? 인간이 뭐냐? 인간이.
한자로 보면 사람인자 사이간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사이간자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은 사람은 시간과 공간 사이에 있다. 그래서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다. 시간 안에 있고 공간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상력입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 상상력을 만들어갑니다. 야, 그래서 사람은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한한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충족해 갑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참 제가 어릴 때 만화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는 이 만화 보는 만화방이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은 세대 사람 말고 또 모르는 사람 모를 건데, 야, 우리가 토요일마다 오후 5시 타잔합니다. 타잔. 혹시 아시나요? 이런 타잔 보러 갑니다. 또 주일날 일요일 12시에는 야, 레슬링 합니다. 김일. 얼마나 재밌는지. 저희 시골에 TV가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텔레비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만화 가게 갑니다. 만화방에 갑니다. 만화방 가서 20원 주고 TV도 보고 만화도 봅니다. 야, 여러분, 만화보다 더 재밌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림 없는 글. 무협지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무협지를 보면요, 상상을 해야 재미가 있습니다. 무협지를 보면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늘은 붕붕붕 날고, 뭐지, 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절세 가인이 상상을 쫙. 그러면서 나의 상상력을 통해서 유한성을 벗어납니다. 이만큼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고,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나의 이야기에 의해서 내 삶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을 긍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 삶이 능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바꿔보세요.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바꿔보세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녀들에게 그렇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이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뭔가 자아청취성을 확립하기를 원합니까?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세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소설책이 재미있습니다. 논문보다 소설책이 재미있습니다. 왜요? 상상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논문은 너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글입니다. 학문입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이야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강의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쫙 이렇게 열강을 하게 됩니다. 제 성격입니다. 저는 강의하는 게 참 행복합니다. 말하면서 정리가 돼 갑니다. 제가 어딥니까? 현대자동차 예전에 강의하러 갔는데 참 1년 동안 갔었습니다. 그때 그 부장님이 하는 말이, 저보고 어느 강의 같이 갔던 교수님이 저를 소개할 때 저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말 해도 되겠습니까? 신뢰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쭉 매주마다 강의했거든요. 괜찮다고 해보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장님이 하는 말이 저를 그 다른 교수님께 소개를, 아유 교수님, 우리 박 교수님은요 강의할 때요 미친개입니다. 여러분, 미친갱이다 뜻이 이해가 되나요? 미쳤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저한테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제 꿈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다 보면 내가 뭐 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마이크 잡으면 뭔가 이래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의 인자심이 있고 비기독교는 뭔가 신내려 받는 것 같아요. 마이크를 잡고 강연하는 순간 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자 좋아합니다. 불광불급이라. 아니 불자 밀칠광자, 아니 불자 다다를 급자라.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으리.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으리. 내가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내가 뭔가에 몰입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에 정열을 쏟지 않으면 어떤 일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게 말콤의 1만 시간의 법칙이죠. 하루에 6시간씩 10년을 하면 그것에 전문가가 된다, 이 말. 참, 우리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꾸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이웃에게도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나에게도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혹시 목회를 하신 분들 있나요? 신자들에게도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설교할 때도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 이 좋은 이야기들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들려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신자들이 나를 형성해 갑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세 번째, 이야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죠. 이야기의 구성 요소 4가지. 등장인물, 사건, 배경, 플롯, PLOT, 구상입니다. 먼저 등장인물은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는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고, 생물체가 등장할 수 있고, 무생물체가 등장할 수 있고, 동물이 등장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디즈니랜드 이 영화라든지 소설책, 만화책을 보면 거의 미키마우스 이 등장하죠. 동물들도 이야기에 등장을, 이거 등장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등장인물의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에 보면 등장인물의 성격이 크게 2가지 나눕니다. 원형적 등장인물이 있고 평면적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성격입니다. 원형적 등장인물은 이야기의 시작에서부터 이야기의 끝까지 갈 때 다양한 성격을 소유한 인물입니다. 즉, 이 잠재적으로 상충되는 성격이 그 안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이 원형적 등장인물, 원은 원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평면적 등장인물은 그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 사람의 성격은요 예측 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이러하겠다 예측 가능합니다.
한 번 악하면 끝까지 악합니다. 한 번 선하면 끝까지 선합니다. 한 번 화를 내면 끝까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원형적 등장인물은 그 성격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이 화를 낼 때도 있고 긍휼히 여기면 망가질 수 있고 불사 사랑의 마음이 있고 자비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이 원형적 등장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책 읽을 거나 이야기책 읽거나 드라마를 볼 때도 우리가 보통 그 독자들이 그 등장인물과 함께 내가 감정이입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행동을 합니다. 등장인물이 감정 표현을 합니다. 등장인물이 어떤 등장인물의 감정, 생각, 행동과 내가 상호작용해야 됩니다.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뭔가 깨닫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장인물이 속에 내가 동의실될 때 감정이입을 하거나 공감을 하거나 반감을 할 때 그러면서 이 등장인물과 독자가 상호작용하면서 그 저자가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삶에서 나의 현실적인 삶에서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등장인물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건은 어떨 때는 해프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건은 갈등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사건은 갈등이다. 해프닝 또는 이벤트라고도 합니다만은 조금 더 쉽게 해서 사건은 갈등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요. 갈등이 없는 이야기가 없다. 갈등이 없는 이야기는 재미가 없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설책 아니면 여러분 어떤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 친구들의 연애 이야기 아니면 드라마, 오페라, 뮤지컬 세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갈등이 없는 재미. 여러분 인생에도 갈등이 없는 인생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종류에도요. 핵심 사건이 있고 주변 사건이 있습니다. 핵심 사건은 그 이야기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핵심 사건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주변 사건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략되어도 이야기에 굳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이야기의 핵심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저자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심 사건을 파악해야 됩니다. 핵심 사건을 파악하는 방법은 그 사건의 빈도수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전체 이야기 속에 몇 번 나타나는가? 반복되는 이야기는요.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고 먼저 배경입니다. 배경은 말 그대로 배경입니다. 이야기에는 배경이 없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연극, 저도 이 대학교 때 연극을 참 좋아했습니다. 참 연극 보러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때는 이 소극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영화보다 연극을 참 좋아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갔느냐? 그는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참 대학교 때 1, 2, 3학년 때 재미있었네요. 기억이 나네요. 보세요.
이야기는요,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된 이야기를 그리고 내가 다시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면서요,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잊어버렸던 과거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 속에 저장된 것을 내가 불러일으키니까 내 삶이 참, 나도 옛날에 이 연극을 많이 보러 다녔구나. 또 생각나네요. 이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참 이 대구 시민회관에 우리 시대 유명한 이 테너 엄정현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개인 콘서트 한다고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참 2학년 때 양복 쫙 입고 갔습니다. 누가 갔는지 묻지 마세요. 저하고 같이 간 사람도 정장을 하고 이래 왔습니다. 원래 우리 시대는 그런 데 가면 정장하고 가는 것이 예의라 생겼습니다. 정장하고 가니까 이게 팜블렛 주면서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개한 걸 두고 CD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벌써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오페라 뮤지컬을 보더라도 다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의 기능은요, 이야기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기 보세요. 저도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 강의도 사실 이야기죠. 저도 제 얘기하면서 강의. 근데 여러분들이 크게 지겹지 않잖아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지금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바다에서 가서 찍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데서 내가 이 지금 강의하고 있다면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습니다. 배경은요, 이야기의 분위기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이 배경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간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은 다른 말로 장소적 배경이라고도 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사회적 배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공간적 배경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등장인물이 함께하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이게 장소입니다. 등장인물이 거니고 있는 바다, 등장인물이 사는 곳, 등장인물이 살고 있는 곳, 이 곳 장소적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 곧 사회적 배경입니다. 등장인물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가치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 시대의 풍습입니다. 그 시대의 습관입니다. 그 이야기에 영향을 주는 그 시대의 사건입니다. 풍습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입니다. 이야기는요, 연대기적 이야기가 있고 유형론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써갈 때 연대기적으로 써갈 수 있고 유형론적으로 써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은 아씨들 영화를 봤습니다. 최근에 2020년에 작은 아씨도 했고, 원것이 20년 전인가 1990년인가 이때 만든 작은 아씨들 영화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작은 아씨들 영화는요, 연대기적으로 기술했었습니다. 그 작은 아씨들이
성장하는 배경대로 기록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이 2020년에 작은 아시들 영화는 유형론적이었습니다. 즉 이야기를 구성할 때 과거로 갔다가 또 현재 왔다가 과거 갔다 현재 왔다 과거 갔다 현재 왔다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그 이야기에 나타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합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그때 이 창세기 보면 2절과 3절 사이입니다.